비트코인 클래스!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빗의 레온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주셨는지. 예, 오늘은 근데 그거에 앞서서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네. 방송은. 예, 저희를 좀 네. 버린 줄 알았어요. 아, 그렇지 제가 않았나요? 버려진 줄 알았어요. 오늘 또 레온의 생일이라서 아, 그렇죠. 아, 그래요? 준비, 예. 아, 예. 타는 거 아니에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네.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케이크 보니까 아, 케이크요? 예, 어쨌든 생일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9회는 헤지펀드로 제가 정했어요. 헤지펀드요? 예, 헤지펀드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최근에 헤지펀드가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제도권화되면서 기관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기관들 중에서도 크게 두 개의 큰 축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는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로 대표되는 잉여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네. 그게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특히 이 헤지펀드가 그 트렌드를 리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헤지펀드라고 이제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네. 사실 한국인들한테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네. 일단 저도 헤지펀드를 헤지펀드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적은 있는데 사실 용어를 이렇게 뜯어보면 헤지가 약간 막는 거잖아요. 그쵸. 패시브하게 예. 그냥 마켓을 그대로 따라가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예, 않더라고요. 그쵸.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헤지펀드가 도대체 어떤 집단들이고 왜 헤지펀드가 비트코인 시장으로서의 자금 유입을 주도하게 되는 하나의 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헤지펀드 사실 펀드 종류도 되게 많고 네. 기관도 금융기관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헤지펀드가 음.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헤지펀드 약간 특성이 원래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많은데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자산운용사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뭐 투자 상품을 네. 팔고 운영하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미래에셋 같은 데가 큰 데이고요. 뭐 네. 삼성 자산운용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종목을 잘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섹터를 잘 웨이팅을 변형을 준다든지 해서 시장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내려는 게 목표로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고 네. 이런 타입의 회사들이 사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자산운용사 업계에 있었죠.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의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산운용사들이 투자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시장 수익률이 떨어질 때는 펀드도 또 떨어지게 되고 네, 그쵸. 예,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수익률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보자 해서 시장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운용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펀드들이 이제 헤지펀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되게 오래되기는 했는데 이제 현대식 헤지펀드가 등장하고 좀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한 80년대 들어서부터인 것 같아요. 헤지펀드는 제가 알기로는 되게 소수가 네. 운영하는 거 맞나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2000년 들어와서는 굉장히 헤지펀드들이 몸집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서 몇백 명씩 이렇게 큰 회사들도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자산운용사에 비해서는 네. 보통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헤지펀드랑 비트코인을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헤지펀드들이 먼저 비트코인에 먼저 관심을 갖는 뭔가 이유나 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제 헤지펀드의 좀 특징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절대 수익률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큰 일반 자산운용사와의 차이점이긴 하지만은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수익이 났을 때 그의 일부를 자기네들의 퍼포먼스 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전통적으로 한 20% 정도를 가져가긴 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한 15%
15%, 1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투자 전략에 따라서 한 5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좀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될 수가 있지만은 글로벌 매크로, 디렉셔널, 이벤트 드리븐, 렐레티브 밸류, 쿼안트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글로벌 매크로라는 전략은 뭐냐면은 이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계 경제 금융 시스템의 빅픽처, 큰 그림을 보고서 거시경제대로 그쵸. 그냥 흘러가는 거죠. 맞습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에 한쪽에 베팅을 하는 거죠. 흔히 조지 소로스나 폴 튜러 존스나 이제 이런 분들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글로벌 매크로 펀드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렉셔널이라는 데는 이제 보통 주식을 롱하거나 쇼트 치거나, 네. 롱이라는 건 주식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 네. 쇼트 친다는 건 공매도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쇼트셀링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펀드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펀드들은 그 빌리언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요? 네, 드라마 본 적 있어요? 1화 보다가 멈췄어요. 그래요? 네.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이 있거든요. 스티브 네. 코헨이라고 원래 SAC라는 헤지 펀드를 운영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분이 에퀴티 롱쇼트 펀드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고, 디렉셔널은 예. 뭔가 이제 막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짧은 순간순간에 대해서 롱숏을 치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라기보다도 네. 그리고 거시적인 건 아닌 건 맞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거시적인 거는 탑다운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네. 디렉셔널인 경우에는 바텀업인 경우가 많아요. 주식 하나하나를 보는 거죠. 주식 하나하나를 봐서 이 주식은 롱 해야 되겠다, 저 주식은 쇼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그런 케이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네. 타입이 있는데, M&A를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으면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셰어홀더 액티비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떤 일정한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그 의사 결정권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매니지먼트를 변환시켜가지고 주식의 어떤 주가의 상승을 노리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우리나라에선 이제 엘리어트 같은 데가 네, 엘리어트. 대표적인 되게 잘 알려져 있는 데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외에 뭐 렐레티브 밸류도 있고 뭐 쿼안트도 있고, 쿼안트는 네. 이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데인데, 근데 이 많은 종류 중에서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데는 사실 글로벌 매크로라 전략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글로벌 매크로는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 금융 시스템의 큰 그림을 보고서 기회를 찾아가는 전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 세계 그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이나 페인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지금의 우리가 국면에 있는 금융이나 경제 상황 속에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냐를 느끼기에 굉장히 남들보다도 우수한 위치에 있는 헤지펀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말씀드렸듯이 폴 튜더 존스가 있는 거고, 네. 스탠리 드렁켄밀러 얘기도 다뤘잖아요. 네. 네, 이분도 사실 조지 소로스랑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투자 전략은 글로벌 매크로 스타일인 거죠. 사실 이제 폴 튜더 존스가 뉴스가 나왔던 게 5월 달인데, 네. 저는 그때도 엄청나게 이거는 호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다음 주자는 누굴까? 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궁금했었고, 근데 이제 스탠리 드렁켄밀러가 좀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 주자로 나온 거죠. 네. 근데 사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제 생각에는 꽤 비트코인에 많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유명하지 네. 않으니까 매스컴에 거론이 되지 않을 뿐이고, 네. 헤지펀드라는 집단은 기본적으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헤지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수익률이 안 나면은 단숨에 다 돈을 빼가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률을 내야 된다는 엄청난 프레셔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사실 제가 이제 금융권에 있을 때 저의 클라이언트들 중에 헤지펀드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 걸 많이 이제 보아왔거든요. 얼마나 수익률에 목매이는 집단이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폴 튜더 존스나 스탠리 드라켄밀러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률을 비트코인이라는 투자를 통해서 내고 있다면은 자기네들의 서바이벌을 위해서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인 거죠.